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지방선거를 한 차례 치렀고요. 예. 또 이제 인선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기 한 달 차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면요. 먼저 리얼미터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긍정이 52.1%, 그리고 한국갤럽 결과는 긍정이 53%. 긍정 답변은 50%를 살짝 상회하는 비슷한 나왔는데 네. 부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자동응답 조사고 예. 또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좀 부정평가가 낮다. 아무래도 부정평가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좀 더 적극적인 부정응답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텐데 더 주목해야 할 필요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전부터 조사가 실시된 네.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갤럽의 결과를 보더라도 6월 2일 지방선거 직후에 실시됐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리얼미터의 조사는 지방선거 전과 후까지 포함된 결과인데 오히려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지지율이 오히려 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지방선거 이겼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는 대선 연장전 2차전이니까 그렇죠. 그럼 지지율이 좀 쑥 올라가서 62%, 64%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2018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전과 후가 훅 달라졌었어요. 지지율이 쑥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지난 대선의 결과를 보면은 아주 팽팽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역대 대통령 이야기할 때마다 역대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70%에서 80%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지지율이 나오기는 어려운 정치적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70%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은 50%대 지지율일 수도 있다. 이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꽤나 높은 지지율일 수 있는 거예요. 구도의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아니 왜 70%, 80%까지 안 올라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간의 대결 구도가 정치적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풀이할 때는 이 지지율도 지금 높은 지지율입니다. 정치적 구도가 이미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도 또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지금 지지율의 상황을 이제 그렇죠. 분석을 해주신 건데 그럼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지지율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승을 조금 막는 요인, 최근에 좀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요인을 보면 역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논란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또 해소될 부분이고 이걸 뭐 임기 내내 대통령 집무실 논란이 이어질 까닭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 지지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3P입니다. 대통령의 이념, 철학, 필로소피,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책, 팔러시, 마지막으로 P는 뭡니까? 사람, 피플. 피플이죠. 그런데 지금 임기 초반이니까 뭐 이념 이야기할 거 있나요? 또 그리고 정책 성과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남북 관계든 경제든 간에 부동산이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서 내각 인선 때도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왜 이렇게 검사들이 많아? 전부 그렇다면 국민들은 다 로스쿨 가야 돼. 로스쿨 가서 또 변호사 자격 받으면 검사 지원해야 돼.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회각계각층의 인재 중에서 검사 출신이 인재다. 그럼 발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많다고 인식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사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다공균. 다공균. 새로운 용어네요. 그렇죠. 다공균만 생각하면 인사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감동적이다. 그럼 지지율이 쑥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이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50%대 지지율보다는 60%대 지지율이 훨씬 더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거든요. 예. 그때 중요한 것이 다 공균이다. 다 다양성. 좀 더 다양한 인재. 예. 그렇게 또 뽑아서 구성을 해놔도 작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어벤져스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최강의 어벤져스잖아요. 그다음에 공은 뭐냐? 공정성. 그러니까 누군가 아니 여성이 나한테는 왜 기회를 좀 안 줘? 나는 좀 제야에 숨어 있었는데 그렇지만 난 전문가인데 왜 나는 발탁이 안 돼? 나는 특정 대학 출신은 아닌데 난 검사는 아닌데 왜 나에겐 기회가 없어? 이 공정성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균형성입니다. 지역 안배나 심지어는 학교 일각에서는 그러면 서울대 안 나오면 안 돼? 이런 또 볼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좀 다양한 인재를 또 좀 뽑아서 섞어 놓는다면 더 어벤져스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뿜뿐 아니라 폴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공균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해야 할 새로운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지방선거 전후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로 인한 영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이번 선거 결과처럼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에 조금 더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정당 지지율도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놓고 보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올라가다가 약간 삐그덕하는 것은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도 사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어제 또 내일까지도 계속 이야기될 것은 또 이준석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진석 투스톤즈입니다.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도 지방선거 승리 효과는 있는 거죠. 승리의 컨벤션 효과는 그래도 지지율이 거의 한 50% 정도, 이게 예.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을 보시면은 일단 정당 지지율에서 중요한 것이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좀 푹 꺼지는 또 결과가 나오고 있고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람 문제다. 결국 지금도 내용을 겪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 이게 거의 뭐 모든 이야기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쟁력이 안 생기고 있는 거. 그건 다수당이고 지금 거대 야당이에요.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4월 말까지만 해도 팽팽했는데 그래서 이른바 선거 가까워질 때는 무슨 현상? 천군이 이겨라, 백군이 이겨라. 운동의 현상으로 지지율이 팽팽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고 또 안에서 내용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선거 직전에도 비대위에서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586 용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격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정당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빨리 이 내용을 멈추고 당의 혁신 또 당의 개혁 또 어떤 인재들을 더 당은 주목하고 발탁을 할까 이게 될 때 더 지지율이 높아지는 더 이기는 정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구심점이 없어진 민주당, 좀처럼 지지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제 사람 문제, 그러니까 내용을 뽑아주셨는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8월에 있을 전당대회도 룰을 놓고도 그렇죠. 계속해서 격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갈등이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유, 이게 지금 한 2개월여밖에 안 되는 비대위를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 삽바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당대표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2024년 공천 문제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선거 패배의 문제가 뭐냐? 어떻게 혁신할 건가? 또 누가 더 당을 이끌어가는데 중심이 될 건가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친문계, 친명계 이렇게 되면 결국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좀 느슨하게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이탈할 수도 있고 특히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른바 우리가 대선 내내 이야기했던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집안 싸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지지하지? 이러다 보면 2달 동안 비대위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될지도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지율이거든요. 역대 좀 긴 시간까지 이어진 비대위원장이 다 결국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슈폴포를 통해서 지지율을 정말 치밀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또 삐거덕 되면 비대위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전당대회 관리는 잘 될 수 있는 거냐, 예. 이런 또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화합, 얼마만큼 당을 개파 구분 없이 화합시키느냐, 그리고 8월의 전당대회를 더불어민주당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이죠.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당원이 많을 때 누가 유리할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론조사가 많이 포함될 때 누가 유리할까?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화합이라는 키워드는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꼭 필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 눈길을 끄는 것들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한 시장 그리고 도지사 가운데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나란히 동률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놀라운 건데 조사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서울에서는 오세훈 당선자,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당선자가 뿜뿜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오세훈 당선자는 이제는 0, 그전에 4, 전대미문의 헌정사상 최초의 사선 서울시장입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사선을 뛰어넘어서 0은 대선 후보 이제 영순위가 됐어요. 서울시장은 대통령으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뭐냐 나오는 숫자가 27 뭡니까? 27이요? 그렇죠. 2027년에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지만 심지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선 서울시장의 위용이 대단한 거죠. 여기에 또 김동연 당선자 정말 새벽 우리 연합뉴스TV 5시 32분 예. 34초인가요? 이때 초도에 오셨습니까? 이때 갈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0.15%로 이겼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16은 뭡니까? 16이라는 숫자, 16억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이 부분이 상당히 또 김은혜 후보에게 영향을 타격을 줬죠. 주면서 당선됐고 마지막으로 3이라는 숫자는 제3 후보의 역량, 강용석 후보의 8,900표 차이가 났는데 예. 강용석 후보가 54,000표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인물 대선 유력 후보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두 인물이 또 앞으로 있을 차기 여야 또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 가도를 달리기에 굉장히 좋은 시작을 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특히 이제 김동연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 내에서는 이제 당권 도전을 하든 어떻든 이재명 의원의 영향력이 상당할 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 바깥에서는 경쟁하면서 서로 뭐 대립하기보다는 각을 세우기보다는 당장에는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당 바깥에서는 경기지사니까 예. 유권자가 가장 많은 유력 인물이 김동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낙선한 후보들 가운데서 아쉬운 후보들을 꼽아달라라는 질문에는 역시 김은혜 후보가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송영길 대표가 좀 큰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은혜 후보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새벽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합뉴스TV 보면서 저런 상황이 연출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철의 여인이다. 거의 이길 뻔했던 선거였거든요. 그만큼 또 능력을 또 경쟁력을 또 증명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현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전에 대변인도 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김은혜 후보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본인의 의원직도 내려놨고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또 윤석열 정부에서 뭐 장관이나 예. 또 역할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주목되는 여성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김은혜라고 봐야죠. 예, 김은혜 의원의 이제 앞으로의 향후 행보도 주목이 네. 되고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네. 보면 53%가 만족한다라고 답했네요.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 정말 혐오와 피로감이 너무 많았던 선거였죠. 짧게만 말씀드리면 53%가 만족이잖아요.
전체 이번에 투표율이 50.9%. 만족한 사람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피로감이 상당했던 그리고 실망감이 상당했던 선거였습니다. 예, 기대를 모으는 후보들은 좀 기대에 부응을 하고 그렇지 못한 후보들은 더 노력해서 좀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또 힘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